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의 첫 번째 기조연설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주제는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 및 남북관계 비전입니다. 기조연사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회식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을 알아야 되고, 오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정확하게 정리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저는 30년 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그 타결 합의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후에 전개된 남북 간의 통일 방안의 변화 또는 대남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이자를 2번 다 맞았는데 마이크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저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동안에 날짜와 그다음에 또 합의문의 이름 등이 확실하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좀 메모한 걸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국제정세와 남북 간의 국력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중국은 개방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시기였었습니다. 또한 80년대 중반부터 소련도 글라스노스트, 베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양대 공산대국의 대내경제 주력 방침, 그리고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에 대한 경제 안보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시기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입니다. 아시는 대로 89년 12월 3일과 4일 지중해 몰타섬에서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소 경쟁과 대결을 중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냉전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제정치학자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날을 탈냉전의 시발점으로 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에서는 소련의 이런 동유럽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전복이 되거나 체제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일어났습니다. 동서독 간의 접근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90년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될 정도로 80년대 중반 이후 동서독 간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주변 정세 상황이 북한의 체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중소의 대외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80년대 북한 경제는 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70년대 중반 북한을 따라잡기 시작한 남한 경제는 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남북한 국력 격차는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한편 노태우 정부는 88년 7.7 선언을 발표한 이후에 북방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중국, 소련과 국교 수립을 시도하고 결국 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에 성공합니다. 92년 8월 24일 중국과도 수교하게 됩니다. 변화된 국제 정세와 남북한의 국력 격차 앞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무슨 남조선 해방이니 이런 것을 외칠 것이 아니라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의 변화 조짐이 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나타납니다. 88년 1월 1일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남 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불가침 선언을 체결하고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중립적이며 불가담적인 하나의 연방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만은 핵심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은 불가침 선언부터 채택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89년 9월 4일부터 90년 9월 4일부터 서울에서는 남북 총리급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9월 4일부터 7일까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89년 여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던 남북 차관급 실무 접촉의 결과로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것은 80년 북한이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이었었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북한의 대남 전략 내지는 북한의 통일관을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상당히 간명합니다.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남북연합 단계로 넘어간 뒤에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3단계 접근법을 쓰자. 이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골자입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그냥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3단계 접근을 한다. 특히 남북연합 단계를 가운데 뒀다는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89년 9월 국회에서 발표되기 전에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용구 장관께서 야당의 총재였던 김대중 당시에 야당 총재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미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그대로 계승됐었습니다. 통일 방안으로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됐었고요. 자, 총리급 회담이 3차까지 끝난 시점인 91년 1월 1일, 그래서 총리급 회담이 3차가 90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만은 그것이 끝난 뒤인 9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연방제도 이제는 느슨한 연방제로 가야 합니다.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로써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이 직접 제안했던 남북 연방제에서 73년 7월 23일 날 남북 연방제가 60년 8월 14일, 그리고 고려 연방제 73년 6월 23일 김일성의 연설 정식으로 나왔던 고려 연방제, 그리고 80년 노동당 6차당 대회에서 나왔던 10월 10일 날 6차당 대회에서 나왔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거쳐서 이제 91년 1월 1일 기점으로 느슨한 연방제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후에 6.15 남북 정상,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김정일 시대죠. 느슨한 연방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개념 정리가 됩니다. 이는 북한의 통일 방안이 남한의 남북 연합제에 상당히 근접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91년 또한 91년 9월 18일 개최된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그동안 남한은 70년대부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적극 주장해 왔지만 그때마다 북한은 통일된 뒤에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도리다. 먼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버리면 두 개의 조선이 기정사실화된다는 논리로 동시 가입을 반대해 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91년 들어서는 북한이 자진해서 유엔 동시 가입을 신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유엔 가입을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북한의 원 코리아 논리는 끝장이 나고 결국 투 코리아가 그들의 대외 정책, 대남 정책의 현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기본합의서가 91년 12월 13일 날 체결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합의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차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약칭 남북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25조 정도 되는데, 25개 조항 정도 되는데 앞에 5개만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겁니다. 어떤 조항들을 북한은 절실히 필요로 했던가?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존중. 문장은 길입니다만 요점은 이겁니다. 두 번째, 남북한 상호 내부 문제 불간섭. 내부 문제 불간섭. 제3조, 남북한 상호 비방 중상 중지. 4조, 남북한 남북간의 상호 간의 파괴 전복 활동 금지. 5조,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이것은 현 경계선, 휴전선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통일방안 관련 남북의 입장 변화는 이 합의서의 서명 주체와 이 서명 당사자, 그러니까 국호가 명시가 되고 합의서 서명자들의 국가 직함이 정식으로 표현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예컨대 1972년 7월 4일 날 발표된 유명한 7.4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하지만 끝에 가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는 당시에 조선노동당 조직부장이었었습니다. 이후락은 당시에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이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뭐 이런 건데 상부의 뜻을 받들어 상부 막연하게 표시했죠. 대한민국이라는 표시도 없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에서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무총리 연영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연영묵으로 명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호가 명기가 되고 서명자의 국가 직함이 명시됐다는 사실은 이때부터 남북한이 상호간에 정식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런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본합의서 1조에서 5조까지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체제 인정을 보장받은 것이지만은 바로 말로 하면은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를 지우게 된 그런 출계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당시 회담에 총리급 회담 당시 우리 측 책임 연락관을 했던 김용환 씨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김용환 씨는 제가 80년대 중반 남북대화 사무국 운영부장으로 있을 때 그 바로 밑에 협력과장으로 있던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95년 쌀회담으로 베이징에 갔을 때, 베이징에서 남북 쌀회담을 할 때, 그때 시간이 많은 관계, 한 일주일 회담을 했거든요. 그때 회담과 회담 사이에 시간이 많을 때, 과거에 같이 일했던 동료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 부장님, 그 기본합의서 체결된 날이요. 대표단만큼은 개성으로 김일성이 헬기를 보내가지고 바로 기차로 오지를 않고 헬기로 평양으로 데려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금수산 주석궁이죠. 지금은 시신이 누워있는 기념공전이라고 그러지만 주석궁 현관에서 김일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표단들을 끌어안으면서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이걸로써 적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건 천군만마보다도 유력하다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북측의 책임연락관 최봉춘이 우리 측 책임연락관 김용환 씨한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로써 적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것은 천군만마보다도 유력하다는 김일성의 얘기는 당시 김일성이 얼마나 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남한한테 잘못하면 흡수 통일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91년 남북 유인 동시 가입도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가지고 가입을 했고, 이렇게 되면서 남과 북은 이제 사실상 투 코리아가 됐다고 봅니다. 이미 30년 전에 법률적으로는 최근에 금년 1월 달에 열린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이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주로 대남 관련 조항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7차 당대회까지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이게 좀 나오는데,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 이것은 전국적 범위는 남한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그리고 최종 목적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8차 당대회 금년 1월 달 열린 8차 당대에서 채택된 조선노동당 규약의 관련 조항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남한 포함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걸어놓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말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남한 적화 또는 공산화 통일의 개념으로 인지가 되어 왔었고, 그걸 가지고 주로 대북 비판 또는 공격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남한 관련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대신에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하는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소위 프로파간다라고 볼 것인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돌발적 현상이 아니라 88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 흡수통일의 공포를 감추고 불가침 선언부터 채택하자고 했던 88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로부터 시작해서 91년 또 신년사,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는 통일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연방제도 느슨한 연방제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 연결이 돼 있고, 또 91년 9월 18일 유엔 동식 가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의 5개 조항, 상호체제 인정 전용 내부 문제 불관성 무슨 파괴 전복 활동 중지, 비방 중상 중지, 현 경계선 유지 등 5개 조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 2020년 6.15 정상회담에서 나온 낮은 단계 연방제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89년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했던 소위 3단계 통일 방안 중에 남북연합이라는 개념, 정확히 말하면 국가연합이죠. 영어로 말하면 페더레이션이 아니라 컨페더레이션의 개념으로 남북관계를 꾸려나가자 하는 그런 식으로 북한이 변화를 했습니다. 자, 금년 1월 달에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이거는 북한의 대남 위장 평화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 식견이 있는 학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말 90년대 초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추세와 남북한의 국력 격차 심화 추세를 감안하고 지금 우리 GDP가 1인당 소득으로 치면 31,000달러를 넘었고, 우리는 북쪽은 GDP 총액이 한 45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그 퍼캐피타 1인당 소득은 1,8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31,000달러 대 1,800달러, 이런 국력 격차 앞에서 무슨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운운하겠습니까? 끝난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제 그것을 이제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력 격차나 국제정세의 변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의 급속한 성장 등을 감안하면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심이라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남조선 해방이니 또는 무슨 공산화 통일 같은 비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북한 노동신문을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못 보겠군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만 민주평통수석부의장으로 일을 하고 내일부터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못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노동신문을 보면은 청년들에 대한 그 단속이 굉장히 강해요. 작년 말에 이미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남한의 동영상을 유포한 사형, 그걸 본 5년 징역. 2002년 7일 경제관리자선 개선 조치 이후에 장마당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남한 문물이 자연스럽게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북한 청년들이 흔들린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당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노동을 하고 무슨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몸바쳐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정신이 흐려지고 있다. 개인주의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단속하는 여러 가지 결의대회 같은 것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남조선 해방이고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북한의 극도의 대남 열세라고 할까,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인정을 하고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동안의 북한의 소위 변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볼 보낼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북한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통일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통일할 수 있는,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 한쪽에서 통일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공존을 지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통일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내걸고 북한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만은 장계 취계, 상대방의 계략을 알아내서 나의 계략을 세운다. 제갈공명의 이제 전법 중에 핵심 전법이지만 장계 취계. 상대가 이렇게 변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역용해서 남북 간의 공존, 구체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남북 연합을 지향하는 그런 통일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통일 문제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고, 특히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 제도적으로는 연합, 외국의 사례로는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연합과 같은 그런 식의 남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정세현, Executive 정세현 Vice Chairperson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of the National 수석 Council, 부의장님의 Communication 좋은 말씀 Advisory 감사합니다. As an expert on North Korea, 북한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로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장착시킬 것인가, 또 한반도를 위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의 기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진원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의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통일교육원의 교수 정진헌입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의 기조연설에 바탕해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좀 자유로운 대담이기 때문에 저도 좀 편한 질문들을 드리기도 하고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지금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근무하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미국하고 독일에 각각 8년, 11년 해서 한 19년간을 살다가 이제 들어와서 통일교육에 매진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변화된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로서 이제 약간의 통일을 교육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대한 점보다는 통일에 대한 내용이 혹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통일에 대한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좀 생깁니다. 통일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통일의 개념이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통일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 그래요. 좋을까요? 그게 고민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은 최종 목표는 통일인데 그것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 통일 교육이고 통일 정책이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도 가지 못했으면서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독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막스 플랑크하고 자유대학교에서. 예. 우리는 69년에 통일론이 국토통일론이죠. 국토통일론이 69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제가 좀 발전하기 시작하고 곧 북한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니까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 사업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판단에서 국토통일론이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 통일부의 전신입니다. 그때 이름이 이제 국토통일론이었었어요. 수복 개념이죠. 국토를 통일한다. 또 영어로는 또 내셔널 유니피케이션 보드라고 그랬었어요. 민족 통일론이죠. 이런 이제 영어상의 혼란이 있었는데, 근데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 45년 만에 통일이 돼버린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 정부의 동독과는 관계없이 서독 정부의 외무부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내독 관계부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내독 관계부가 내용상 통일부예요. 그들은 소위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먼 얘기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당장 양독 간의 관계, 독일과 독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내독 관계부라고 그랬었죠. 아까 여기 보니까 인터코리안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독일은 독일식으로 한다면 이제 인터저먼이 되는데 독일은 인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나의 독일 속에서 두 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트라 저먼, 독일어는 인너 도이체 베치웅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내독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끝에 내독 관계 발전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동방정책이라는 게 핵심은. 그렇게 해서 결국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안 쓴 사람은 오히려 통일이 되고 안 쓴 나라는 우리는 통일을 고창하면서 실제로 통일과는 관계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의 통일 의식은 점점 더 줄어든다면 그렇다면 이제 통일부 이름을 당장 고칠 수는 없지만 통일교육원 또 국립자 붙였대요. 예, 맞습니다. 그냥 누가 통일교육원 하면 사설기관인 줄 아는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지. 어쨌건 국립통일교육원도 통일이라는 말을 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아까 말한 지금 교류협력 단계를 거쳐서 남북연합 단계로 가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데 이거는 먼 훗날의 얘기고 먼 후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 당대에는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남북연합까지 가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지 말자는 그런 어떤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오랜 동안 지금 우리 남북한 관계의 역사를 현장에서 쭉 경험하셨고 또 이끌어 오셨던 산 증인이신데요. 그 역사를 쭉 훑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독일에서 작년이 독일은 통일 30주년이었는데 올해가 이제 한국은 남북도 기본합의서 30주년인 겁니다. 여기 좀 개인적인 소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감, 감회랄까. 남북 기본합의서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주셨지만 좀 개인적인 감회 같은 것들, 예, 개인적인 감회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니까.
그 91년 그 기본합의서가 체결되던 당시에 저는 사실 이게 그냥 저도 솔직한 얘기로는 이게 일시적으로 북한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의심은 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더라. 물론 그 이전에 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흡수 통일의 공포를 역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불가침 선언부터 하자. 그다음에 91년 신년사에서는 아주 더 노골적으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는 통일은 안 되고 이제 연방제도 느슨한 연방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후에 그런 얘기를 한 후에 92년 12월 13일 날 기본합의서가 체결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새로운 흐름의 시작인 것 같지는 않고 바로 그 뭐 3년 2, 3년지간에 막 급하게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그런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확실하게 말하자면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을 그동안에 30년 동안의 북한의 그 통일 방안의 변화 또는 대남 정책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잘 감안해서 고려해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북한을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북한의 실체는 이건데 그동안에 봐왔던 북한의 모습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식은 하지 말고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 오래 했다고 그러지만은 참 뭐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예 뭐 회기의 자리가 된 듯한 하지만 그 북한의 변화된 모습들을 제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제가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것은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되게 조금 이미 기조연설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은 남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우선 정권적 차원에서 본다면 더 이상 적화 통일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알고 젊은 세대는 또 북한의 한류가 있어서 K-팝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호감도가 많아진 상태인데 반면에 한국은 북에 대해서 혐오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요. 또 젊은 세대 말씀하셨지만 통일이 지금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비건합의서 30주년이 되었지만 이러한 남북 간의 관계가 정부 주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좀 괴리가 생기고 또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고 심지어 말씀하셨지만 국가 경제력 자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니까 이거 통일하면 오히려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불감증을 넘어서서 반대 의견들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격차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2030 뭐 북한에도 이제 2030이 있으니까 2030은 정신적으로 남한화되는 것 같아요. 남한화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전체주의,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런 식으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것이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이제 방침인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젊은 그런 세대들은 통일과는 관심이 없고 멀어지죠. 근데 글쎄 우리는 이제 개인 소득이 월등하게 올라가면서 진짜 1인당 3만 1,000달러, $10,000가 넘으면서부터 우리 개인주의가 강화됐어요. 되게 1인당 소득, 개인 소득이 올라가면은 개인주의가 좀 발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3만 달러가 넘으면서 국가보다는 자기중심성이 커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되지도 않을 통일 그건 무슨 기다릴 것도 없고 괜히 통일되면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반북, 현북 사조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통일 비용 문제를 너무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통일 비용 과다로는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일성이 집권하니까 북한이 곧 붕괴한다. 그런 믿음이 상당히 팽배했었어요. 우리 사회 내부에. 그러면서 북한이 붕괴하면은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을 하려면 이제 독일 통일 이후니까 독일 통일 과정을 보니까 통일이 통일된 뒤에 동쪽에다가 그동안에 그 서독에서 동방정책으로 70년대 초부터 통일될 때까지 20년 동안 퍼부었던 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데 이게 통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 벌써 25년 전 일이죠. 그때 그 중고등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부모가 돼가지고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통일비용 과다론이 90년대 중반에 형성된 통일비용 과다론이 통일에 대한 이 관심을 줄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개인주의가 발달되니까 통일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발전되는데 지금 통일교육원 같은 데서는 당장 90년대 중반에 형성된 통일비용 과다론의 잘못된 점, 좀 여기서 길게 할 수 없지만은 그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그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일본입니다. 동서독 통일 비용이 동서독 통일 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외형만 끌어다가 한국에다가도 그 비율로 북쪽 남한이 북한을 도와주려면은 국가 예산의 절반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면서 일본 장기 신용은행이에요. 91년 12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 레포트가 에코노미스트에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이놈들이 정말 우리 통일에 대해서 그게 고춧가루 뿌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국의 힘으로는 도저히 북한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 왜 우리가 일본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통일비용 과다론부터 좀 시정을 하는 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와서 놀랐는데 한국에서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바라보고 있고 연구했고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많은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정세현 수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통일비용의 문제이죠. 예. 서독화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 자체가 동독에도 적용되는 과정 그 비용에 대한 그것이 많이 들어갔긴 하지만 그것은 남북한의 관계를 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만큼의 복지를 우리 국민들한테도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음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통일과 관련됐을 때 지금 남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격차를 떠나서 인식의 차이가 지금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북쪽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본다면 말씀하셨지만 이 남쪽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와중이고, 근데 우리는 북에 대한 혐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좀 바로 알고자 하는 차원의 바로 한다라는 것은 균형적인 감각도 있겠지만 문화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북한의 어떤 문화에 대한 우리 접촉 이런 것들 접근 같은 것들도 용이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어떻게? 근데요,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론이라는 게 한때 70년대부터 이제 통합의 일원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남북 교류 협력도 사실은 초기에 기능주의적 접근 이론에 입각해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보이는 대남 동향, 남쪽에 대해서 욕을 하진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잡돌이를 해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조선 동영상을 보는 놈은 사형, 그 본 놈은 5년 징역,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한에 대한 소위 이 관심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의 민심을 연결해 험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통일의 구심력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북한이 이렇게 그야말로 한류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청년들을 그렇게 단속한다면, 어른들이 그거를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왕래 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동의해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인영 장관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나 아마 계속 두드리면 물러나기 전에 확 열릴 겁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확 열릴 테니까 계속 두드리십시오. 근데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북한 청소년들이 꼭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보다는 그냥 북한의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식의 교류 협력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복장 같은 것도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네. 예. 머리 모양, 복장. 아니, BTS 그 동영상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우리 젊은 사람들만 환호하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젊은이들이, 그 또래 젊은이들이 전부 지금 BTS에 열광하는데, 북한 청소년들이라고 그게 열광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조금 오히려 우리가 좀 조심해서 빼고,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을 아이템을 가지고 교류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남북연합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그 전략은 통일부에서 세우실 거고, 청소년들의 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좀 현실에 맞게.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짧은 한 말씀 듣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너무 길은가요?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 정도.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 30주년을 맞이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이번 국제 포럼이 평화, 경제, 생명 공동체를 위한 또 미래지향적 열망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포럼입니다. 이 포럼을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과 평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토대와 상부 구조의 관계입니다. 막스의 이론이지만 경제 협력이라는 소위 토대 위에 남북 간의 평화라는 것이 올랐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제협력과 평화를 정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경제협력과 평화를 제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남북연합이다. 통일은 당분간 얘기하지 말자. 간판은 통일부로 걸고 통일교육원으로 하지만 내용은 평화공존, 더 구체적으로는 남북연합,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정리할 시간이 딱 돼서, 아쉽게도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가지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 함께 자리하신 분들의 질문 같은 거는 따로 제가 받질 못했지만, 우리 기조연설 해주신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의 말씀을 준해서 또 추가적인 또 궁금함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discussions. We really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토론이었고 배울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